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준을 넘은 것도 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애매한 선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자립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의 기준은 명확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계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는 통계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엔 분명히 존재합니다. 1. 수급자 아래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말 그대로 기초적인 생계를 국가가 도와주는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그 제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인데도 그 제도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지만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도 생활은 더 힘든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이란 말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빈곤층이지만 정부의 수급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 돈이 없는데도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지 않는 구조, 그 안에 수많은 노인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정말 가난한데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통계청과 OECD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공식적인 빈곤선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은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0에서 40%의 노인은 가난하지만 기준에는 맞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이 오히려 제도 밖에 있다는 사실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급자의 기준이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여부 등 몇 가지 항목을 단순하게 수치화해서 판정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기준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15만 원이면 수급 대상인데 118만 원이면 탈락합니다. 전셋집이 7천만 원이면 가능하지만 7,500만 원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금은 내야 하고 병원비는 그대로고 전기세는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단지 말합니다. 기준을 초과하셨다고. 이렇게 탈락한 노인들이 바로 비수급 빈곤층입니다. 이들은 수급자와 달리 의료비 지원도 없고 각종 감면 혜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급자보다 더 절박합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기본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월세는 매달 내야 하고 고혈압 약은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끼니도 걸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극단적인 전략과 포기로 하루를 버팁니다. 전기세 아끼려고 여름에도 선풍기를 꺼두고 병원 가기 무서워 파스를 붙이고 버팁니다. 심지어 공과금을 미루고 도시가스를 끊기도 합니다. 없는 삶이 아니라 버티는 삶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급자는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비수급 빈곤층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생겨도 병이 생겨도 가족이 떠나도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들은 여전히 제도 밖에 서 있습니다. 즉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애초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면 이들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도와주는 데가 없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역시 이들을 옥죄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에서 그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젊은 세대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신조차 간신히 살아가는 상황에서 부모까지 부양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부모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식도 도와주지 않고
국가는 외면하는 이중 고립입니다. 이런 제도적 간극은 단지 행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삶을 그리고 노후를 직접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위협입니다. 지원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격차는 단순히 몇만 원이 아닙니다.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과 참고 견디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사람과 전기장판을 아껴야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같은 도시, 같은 연령대의 노인들 사이에서도 삶의 질이 현격하게 갈라지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스스로를 구조 속에 설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 나는 도움을 못 받을까라는 질문에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기준을 말하고 복지 상담사는 대상이 아니라고만 답합니다. 수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고지되지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는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회 안에서 숫자가 아닌 존재가 됩니다. 제도 속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매일 일상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 그들이 비수급 빈곤층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고령화는 가속되고 있고 은퇴 후 별다른 자산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가족 구조도 빠르게 해체되며 홀로 남은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여전히 가족이 부양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꾸지 않고 있고 기준도 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급자가 아닌 빈곤층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은 점점 더 깊은 그늘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급 여부만으로 생존권을 나누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별도의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보조금, 부분 수급 같은 탄력적 제도를 도입하거나 자산 보유 기준을 실거주와 구분해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시적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과 공공알림 체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회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빈곤을 통계로만 보고 있습니다. 숫자는 낮추고 싶어 하지만 그 숫자 안에 누가 있는지에는 무관심합니다. 수급자 아래 그 어디쯤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더는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우리의 기준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이 무너지는 경계 기준의 함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제도 설계의 출발점은 명확합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오랜 시간 이어지면서 제도 속 기준은 정교해지지 않고 오히려 경직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직된 기준은 수많은 사람들을 사각지대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단순한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보유한 재산이 얼마인지, 가족은 몇 명인지, 자식이 얼마나 벌고 있는지 등을 수치로 계산하여 자격을 판정합니다. 행정의 효율을 위해 모든 기준은 나누기 쉽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그렇게 깔끔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부동산입니다. 서울에서 30년 넘은 낡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퇴직 후 소득이 거의 없고 건강도 나빠져 생활비와 병원비가 부담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오래된 아파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정부는 그를 수급 대상자로 보지 않습니다. 실거주용 자산이고 팔 수도 없지만 제도는 그것을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집조차 팔 수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바로 여기에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이 생깁니다. 수급자가 되려면 그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은 곧 삶의 터전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팔린다고 해도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 위해 다시 비용이 들고
이사와 정착에는 큰 체력이 요구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소액연금이나 예금입니다. 한 달에 9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예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에서 10만 원이 나오고 국민연금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면 정부는 그를 자립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은 어떻습니까? 병원에 두세 번만 다녀오면 월급여의 절반 이상이 나가고 식비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없습니다. 남는 게 없으니 쌓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노인을 자립 가능자로 분류합니다. 소득의 종류도 제도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고정적이지 않은 임시 수입도 소득으로 포함되고 일시적으로 받는 지원금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사례는 노인들 사이에서 자주 반복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수급자보다 조금 더 번다는 이유로 수급자보다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제도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제도가 사람을 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계선 하나를 넘었다는 이유로 그 어떤 구조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단지 몇만 원이 많다는 이유로 정작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많은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노인의 비율은 전체 노인의 10%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도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입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의료비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의 소득 기준은 몇 년째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주거비나 생활비 지원도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결국 기준은 사회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잣대가 되었고 그 기준에 갇힌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도 설계자들은 말합니다. 무한정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삶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건강 문제, 주거 문제, 가족 해체, 은퇴 이후의 소득 단절 등 다양한 불안 요소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의 생활을 판단할 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삶의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기준의 또 다른 문제는 부양의무자 조항입니다. 부모가 아무 소득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식이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는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노인들이 말합니다. 자식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짐이 된다고. 실제로 자식과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 자식의 소득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자식은 따로 살고 있고 법적 부양도 거부한 상황인데도 제도는 그 자식을 여전히 부양 가능한 존재로 간주합니다. 가족 관계가 단절되었는데도 서류상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기준입니까? 이런 기준의 경직성은 사람들에게 제도에 대한 불신을 심어줍니다. 노인들은 정부의 제도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수급을 신청하려다 거절당한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허탈한 사례를 들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제도를 모르거나 알지만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삶의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준 하나로 인해 사람이 구조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제도의 실패입니다.
누구도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지만 누구도 그 기준이 사람을 지키고 있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애매한 중간지대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도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단순한 숫자보다는 삶의 구조를 보고 가족 관계의 실태를 보고 주거 실태나 건강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도가 진짜 사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준의 함정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닌데 수급자보다 더 힘들고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며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공공의 시선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더는 기준 밖에 머물지 않도록 이제는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3. 나는 왜 도움을 못 받을까? 노후에 접어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요? 병원비가 버겁고 공과금이 쌓이고 끼니를 줄여야 할 만큼 생활이 빠듯한데 국가의 제도는 왜 나를 외면하는 걸까요? 누군가는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받는다는데 나는 왜 항상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절망과 좌절의 언어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분명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문턱입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조건이 생각보다 많고 그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자식은 얼마를 버는지까지 전부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현실은 그 계산에 담기지 않습니다. 돈은 없지만 기준은 넘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이 기준은 더욱 가혹합니다. 한번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시 수급자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잠깐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더라도 다시 신청하고 심사받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그러는 사이 삶은 더 어려워지고 체념과 포기가 쌓여갑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은 그냥 참고 삽니다. 괜히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더 허탈하니까요. 자주 거론되는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이 거절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자식이 실직 상태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고 법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내고 싶어도 제도는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여전히 가족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간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식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공적 보호까지 차단됩니다. 또한 소득 기준도 문제가 됩니다. 국민연금을 30만 원 받는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월세와 생활비,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 30만 원 때문에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모아둔 예금이 소액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것도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그 돈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비 지출이 대부분인 노인 생활 구조에서 이런 판단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제외된 사람들이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진다는 점입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시점을 놓치고 전기세나 가스비가 밀리고 영양 상태가 악화됩니다. 사회적 고립도 심해집니다. 경제적 이유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어들고 밖으로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며 정신건강까지 악화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에게 제도의 문턱은 점점 높게 느껴집니다. 특히 신청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재산 목록과 가족 정보를 전부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위축됩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에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한 사람은 시스템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개인의 잘못처럼 받아들여진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있는데 왜 도움을 받으려 하느냐? 아직 재산이 있으니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재산이 있어도 생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노후에는 작은 변수에도 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현재 가진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너무 무심합니다. 이 질문은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왜 도움을 못 받을까? 이 질문의 이면에는 제도에 대한 실망과 사회에 대한 소외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원을 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현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과거는 아무 기준에도 반영되지 않는 현실. 결국 자신이 사회에서 지워졌다는 감정이 남습니다. 제도가 외면하고 가족도 부담스러워하고 이웃은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노인의 삶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준을 현실화하는 일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지출 구조와 생활 여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 부양 가능 여부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연락이 단절된 경우에 대한 인정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는 수급 탈락자에 대한 완충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급 기준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이들을 위한 보조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 절차 자체를 간소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를 많이 알고 방법을 아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노년층은 정보 접근성이 낮고 서류 준비도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나 사전 안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가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기준이 중심입니다. 그 기준에 사람이 맞추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의 삶의 기준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왜 도움을 못 받을까? 그 질문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4. 기초는 벗어났지만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이라는 제도는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그 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수급자로 보호받고 그 선을 넘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이제 자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었다고 해서 모두가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 선을 간 넘은 사람들에게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수급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기초는 벗어났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급자일 때는 적어도 정기적인 급여가 들어오고 병원비나 공과금 일부가 감면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쳐도 최소한의 안전망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수급 대상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본인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몫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기초 수급에서 벗어난 이유는 다양합니다. 작은 금액의 연금이 생겼거나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식이 부양 가능하다고 판정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다릅니다. 연금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집은 실거주 공간일 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도 실제 도움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게 수급 대상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삶은 오히려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이 상황이 더 심각한 이유는 중간지대에 있는 이들에겐 어떠한 지원도 없다는 점입니다. 수급자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버는 사람은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합니다.
간혹 민간 단체나 지자체의 일부 사업이 있긴 하지만 규모가 작고 일시적입니다. 구조적인 지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초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실제 생활은 여전히 빠듯한데 다른 사람들은 도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고립도 더 심해집니다. 국가도 이웃도 가족도 자신을 힘든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변화는 마음입니다. 수급자일 때는 그래도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제도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에서 벗어난 순간부터는 그 어떤 불안에도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병원에 갈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고 전기세를 줄이기 위해 불을 최소한으로 켜게 됩니다. 장을 보러 가서도 가격표를 계속 확인하게 되고 혹시나 갑자기 큰 돈이 나갈까봐 지출을 미루게 됩니다. 이 불안은 단순한 경제적 고민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의 흔들림입니다.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 고장난 물건을 고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갑자기 누가 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수급자일 때는 이런 고민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나눠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 책임은 막막합니다. 이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제도에 다시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시적으로 수급을 벗어났지만 상황이 나빠져 다시 신청하고 싶어질 때 행정의 벽은 매우 높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기준은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그마저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제도 밖의 삶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불안은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갑니다. 생활 구조를 보면 이들의 형편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고정 수입이 없거나 있더라도 월 100만 원 남짓한 금액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집세, 관리비, 병원비, 식비, 통신비. 그 어느 것도 줄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관절 치료, 치과 진료, 안과 검진, 각종 약값 등이 계속해서 추가됩니다. 그 비용은 기초수급자에겐 감면되는 부분이지만 이들에겐 전액 부담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노인은 말합니다. 오히려 수급자일 때가 나았다고. 그 말은 제도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립을 기대하며 수급에서 제외했지만 실제로는 더 큰 불안을 안긴 셈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급 대상자에서 벗어난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를 정지당했고 어떤 사람은 병원 진료를 미뤘다가 큰 병이 되었습니다. 자립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지원 중단이라는 판단이 나은 결과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기초생활수급자냐 아니냐?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수급자 기준을 넘지만 다음 달에는 기준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나 가족 상황에 따라 생활 여건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도 제도는 한번 벗어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그 경계선이 너무도 딱딱하고 한번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노인들은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고 아프다는 말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말해봤자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밖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집 안에서는 전기장판 대신 이불을 껴안고 잠이 듭니다. 병원은 가고 싶지만 예약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지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급 대상에서 벗어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일정 소득 이상이지만 여전히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부분 수급 또는 점진적 지원 제도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요금 감면이나 병원비 경감처럼
일부 혜택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들이 완전히 벗겨진 채 사회로 내몰리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 위에 사람의 삶이 있다는 인식입니다. 단순히 수급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에서 갓 벗어난 사람들이 가장 위태롭습니다. 그들의 불안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도는 여전히 숫자만을 위한 틀로 남게 됩니다. 5. 제도는 기준을 말하고 현실은 사각지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때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주거급여, 노인 일자리 같은 정책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제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제도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에 걸리지 못한 이들은 제도 속에서 지워집니다. 바로 그 지점이 사각지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명확한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부재 또는 부양불능. 이러한 기준은 수치로 나뉘고 문서로 설명됩니다. 행정적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일정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경계가 너무 고정적이라는 점입니다. 경계 밖의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위험합니다. 현실은 기준보다 복잡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을 조금 넘는다고 해서 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셋집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것을 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도 그 자식이 부모를 도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단지 그 조건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제외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말합니다. 나는 진짜 어려운데 제도는 내가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수급 기준을 넘었고 자산이 있으며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불을 끄고 치과 치료를 미루고 고장난 보일러를 수개월 동안 그냥 두고 삽니다. 서류로는 평범하지만 생활은 빈곤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바로 사각지대의 본질입니다. 제도는 기준을 보지만 사람은 하루하루의 생활로 살아갑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 사각지대는 더 치명적입니다. 젊은 세대는 일이라도 구할 수 있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유연성이 있지만 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야 하고 약을 매일 먹어야 하며 추위나 더위에 더 취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 사각지대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 대상이 아니었던 노인이 질병 치료를 미루다 큰 병을 얻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사각지대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한 행정상의 누락이 아닙니다. 제도 설계 자체가 일률적인 기준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자식의 직장이 불안정해지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제도는 여전히 1년 전, 3년 전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제도를 신청하고 이용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사각지대를 넓힙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복지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고 있어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라인 기반의 신청 시스템은 노년층에게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또한 기준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게다가 어떤 제도는 구조적으로 사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신청을 하면 조사가 들어오고 가족에게 연락이 가고 자식의 소득이나 재산까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불편하게 느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제도가 존재하지만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절차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는 단지 행정상의 틈이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외면하면서 생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정부는 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언어는 숫자이고 현실의 언어는 생존입니다. 그 둘이 만날 수 없을 때 그 중간의 공간은 공백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각지대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소득은 줄고 건강은 나빠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그런데도 제도는 한번 제외된 사람을 쉽게 다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행정 절차가 다시 반복되고 기준이 다시 적용되며 사람은 다시 심사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결국 시스템 바깥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기준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야 하고 예외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을 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중간 지원 제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전액이 아닌 일부 지원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보의 전달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터넷에 올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찾아가는 안내, 전화 기반의 상담, 고령층에게 친숙한 방식의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에 접근한 사람을 낙인 찍지 않는 행정 문화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닙니다. 기준표 하나로 모든 사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지역, 같은 소득이라도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기준이 정말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지금 이 행정 절차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 질문을 멈추는 순간 사각지대는 더 넓어집니다. 제도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향한 제도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기준을 넘어선 사람을 버리지 않고 경계에 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진짜 복지국가입니다. 사각지대라는 말이 더는 필요 없는 사회, 제도의 틈에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우고 있습니다. 제도는 있었지만 닿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말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지금 누군가의 노후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멀리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